새가 날아가는 걸 입으로 소리를 내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유니티 수익형 플래피버드 클론 게임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의 전반적인 소개를 포함한 기본적인 내용은 1강에 올려두었으니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시간의 목차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유니티에서 1강 올리고 나서 변경된 사항들이 좀 생겨서 그걸 소개해드리고, 플래피버드 클론 게임 개발 두 번째, 게임 기본 기능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의 변경된 사항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1강 올리고 나서 갑자기 유니티가 좀 리브랜딩을 하면서 유니티 로고 자체도 바뀌고 뭔가 홈페이지 구성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 플랜 선택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영어로 나와서 좀 혼란스러워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나온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고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를 해서 유니티 허브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를 완료하셨을 때 이렇게 유니티 허브 3.0 베타 버전으로 강제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둔 것 같은데요. 1강 영상을 그대로 따라오시려면 채널 변경으로 여기 정식 버전으로 바꿔서 진행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냥 베타를 그대로 사용하시려면 여기서 환경 설정, 이 톱니바퀴 모양 이걸 누르셔서 프로젝트 위치도 지정하실 수 있고, 설치 위치, 라이센스 등록은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센스 등록을 어디서 하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여기 환경 설정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해서 유니티 버전을 선택해서 LTS 2020하고 뒤에 버전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LTS 버전이면 다 됩니다. LTS로 설치해 주시고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를 버전 선택해서 만드신 다음에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에셋 폴더에 이미지를 받아서 그 이미지들을 분리하고 각각의 이미지를 씬에 오브젝트로 추가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애니메이션도 추가하고 리지드 바디 2D를 이용해서 중력도 추가하고, 새한테는 우리가 만든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클릭하면 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새가 떨어지는데 클릭을 하면 점프를 하는, 여기까지 만들어 봤었죠. 그러면 이제 새가 날아가면서 피해갈 수 있는 기둥 장애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에셋의 이미지 쪽에 기둥 이미지를 끌어다가 씬에 올려놔줍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추가가 됐죠. 그런데 얘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 보이니 조금 확대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잡고 쭉 늘리면 확대되는데 모양이 좀 깨지죠. 그럴 때는 끝을 잡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쭉 늘리면 이 비율을 유지한 채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기둥이 나오면 새가 그냥 위로 넘어가면 되니까 너무 피하기 쉽겠죠.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복사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똑같은 위치에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요. 얘를 클릭해서 위로 움직이는데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쭉 위로 올려서 새가 피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줍니다. 이 정도로 만들고, 그런데 기둥이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하죠? 끝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아래쪽에 여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뒤집혀 있으니까 이걸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른쪽에 인스펙터 탭에서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X축, Y축, Z축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데, 이때 이렇게 회전시키려면 Z축 회전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180이라고 쓰면 이 기둥이 180도가 돌려져서 이제는 이 머리 부분, 이 아래로 왔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소용이 없고 이게 왼쪽으로 움직여야겠죠. 근데 그 전에 이 두 개가 함께 한 번에 같이 가야 되니까 이 두 개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이어라키 탭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Create Empty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파이프라고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빈 오브젝트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트랜스폼 위치 값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씬에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를 이 정도로 놓고 여기 파이프 이미지 두 개를 Shift 클릭으로 이렇게 같이 선택해서 얘를 끌어다가 파이프 안쪽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파이프라는 오브젝트 안쪽에 윗기둥, 아랫기둥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서 하나의 파이프를
라는 오브젝트로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의 위치를 옮기게 되면 이렇게 기둥이 한 번에 같이 움직입니다. 이때 포지션을 움직였을 때 이렇게 배경 뒤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파이프 안쪽에 있는 이미지들의 오더인 레이어 이 값이 0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배경이 0이고 벌드가 1, 땅이 2니까 이 파이프는 이 벌드랑 똑같이 이 배경보다는 앞에, 땅보다는 뒤에 놔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더인 레이어를 파이프를 둘 다 1로 변경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하고 포지션을 움직여 봤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을 실행했을 때 파이프가 자동으로 왼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파이프의 인스펙터 안쪽에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에 포지션 중에 X좌표의 속성을 이렇게 클릭하고 쭉 숫자를 바꿔주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죠. 즉 이거를 이렇게 마우스로 할 게 아니라 코드를 추가해서 지난번에 새에 점프하는 코드를 추가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포지션의 X값 얘를 쭉 바꿔주는 코드를 추가해주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포지션이 변화하도록 만들어주면 파이프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내겠죠. 그러면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새해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add component를 눌러서 new script를 눌러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move라는 이름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and add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move라는 스크립트가 파이프의 컴포넌트로 추가가 됐습니다. 코드를 수정하시려면 여기 move를 더블 클릭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타트는 한 번만 실행되는 거니까 업데이트, 매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업데이트 함수 안쪽에 트랜스폼을 가져와서 X좌표를 변화시키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버드 점프에서는 get component를 통해서 rigid body 2D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거기 있는 속성을 사용했는데요. 이번에 move에서는 우리는 transform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올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컴포넌트라 get component를 쓰지 않아도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에 transform이라고만 써도 기본적으로 해당 오브젝트에 있는 트랜스폼 속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position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좌표를 변화시켜주면 됩니다. 포지션을 갖고 오게 되면 이거를 찍어봤을 때 debug.log를 이용해서 먼저 포지션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신 후에 게임을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콘솔 창에 좌표가 쭉 찍혀져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지해서 보시면 4.8, 1.0, -7.0 이렇게 3개의 좌표가 나오죠. 이거는 지금 현재 트랜스폼 속성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X, Y 축만 있고 Z축은 3D 게임에 있는 거라서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4.8, 1.0, 0이 나왔죠. 이 트랜스폼 속성을 가져와서 여기 출력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X좌표를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버드 점프를 구현할 때는 리지드 바디 2D를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여기에 벨로시티 속성을 가져와서 이거를 벡터 2.up을 추가를 해줬죠. 벡터 2.up이 0,1인데 거기에 점프 파워가 3이면 0,3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얘는 리지드 바디 2D라 이렇게 좌표가 몇 콤마 몇 하고 2개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2D 게임이긴 한데 트랜스폼 속성은 Z 좌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벡터 3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몇 콤마 몇 콤마 몇 이렇게 3개가 있는 게 벡터 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transform.position 이거를 가져와서 여기에 더하기 는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기존의 transform.position에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장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자바 이런 다른 언어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이번에는 벡터 3를 하면 이게 몇 콤마 몇 콤마 몇을 나타내는 3개의 좌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자동 완성이 이렇게 쭉 있죠. 여기서 점 레프트
하게 되면 이게 내부적으로 마이너스 1,0,0,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를 매번 더해주면 한 프레임이 지날 때마다 왼쪽으로 한 칸씩 계속 포지션을 변경해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업데이트 함수의 경우에는 이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한 프레임당 한 번씩 실행이 되는데요. 이때 프레임의 경우 게임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성능에 따라서 FPS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에서는 6fps 성능이 나오고 어떤 컴퓨터에서는 3fps의 성능이 나온다고 하면 같은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업데이트 함수에 만약에 총알이 1m씩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라는 코드가 있으면 업데이트 함수가 이 위쪽 컴퓨터에는 이 6fps 컴퓨터에는 6번 실행이 돼서 총 1초에 6m 총알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3fps 환경인 컴퓨터에서는 같은 코드, 똑같은 게임을 실행하더라도 1초 지났을 때 3프레임 지나가니까 3m 밖에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두 플레이어가 같이 플레이를 했을 때 3fps 이용자가 훨씬 불리하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타임.델타 타임이라는 걸 제공하게 되는데요. 델타 타임은 기본적으로 지난 프레임이 완료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렇게 아까처럼 6fps로 돌아가는 컴퓨터가 있고 3fps가 돌아가는 컴퓨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업데이트 함수에 각각 델타 타임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각각 델타 타임을 곱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6fps는 1초에 6프레임씩 이동하니까 델타 타임 한 프레임에 걸린 시간은 6분의 1초가 되겠죠. 그리고 3fps는 1초에 3장씩 프레임이 지나가니까 델타 타임은 3분의 1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각각 곱해준다고 했을 때 6fps 컴퓨터나 3fps 컴퓨터나 델타 타임을 곱하면 6m 곱하기 6분의 1이 돼서 1초에 1m를 가게 됩니다. 3fps 컴퓨터에서는 1초에 3m를 갔는데 델타 타임인 3분의 1을 곱하니까 마찬가지로 1초에 1m를 가게 됩니다. 즉 이렇게 프레임 수가 아무리 다른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어도 델타 타임을 곱해주는 걸로 이동거리가 다른 FPS더라도 동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업데이트 함수는 FPS마다 이 이동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정을 위해서 곱하기 time.delta time 요거죠. 요거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FPS 환경에서도 보정이 돼서 동일하게 시간에 따른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게임을 실행해 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파이프가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표가 변화하는 것도 잘 볼 수 있죠. 그런데 기둥의 이동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죠? 그럴 때는 이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public float speed라는 플로트 속성의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퍼블릭으로 공개를 한 다음에 우선 이 스피드를 여기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스피드만큼 좀 더 많이 왼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스피드를 퍼블릭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이 값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5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아까보다 한 1.5배 더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시려는 게임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값을 조정하시면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기둥에 부딪혀도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기둥에 부딪히도록 만들려면 지난 시간에 땅에 추가해준 것처럼 기둥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Add 컴포넌트에 Physics 2D, 박스 콜라이더 2D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 콜라이더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기둥뿐만 아니라 위쪽에도 똑같이 추가를 해줍니다. Physics 2D에 박스 콜라이더 2D를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콜라이더가 생겨서 실행을 했을 때 이제 부딪히면 콜라이더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이프 오브젝트를 만들고 여기에 기둥 2개를 넣어서 이게 왼쪽으로 이동하고 부딪힐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요. 이렇게 파이프 오브젝트 하나만 만들게 되면 게임을 실행했을 때 이 파이프 오브젝트가 한 번 이렇게 가고 끝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긴 똑같은 파이프가 여러 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진정한 플래피버드 게임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만들려면 프리팹의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프리팹은
유니티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건축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미리 부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처럼 게임에서는 어떤 오브젝트가 이렇게 여러 번 쓰일 일이 많은데요. 그럴 때 프리팹으로 등록을 해두고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프리팹이란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고 여기서는 마린과 같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 프리팹을 찍어내라 라고 이렇게 여러 개 만드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등록된 프리팹이랑 이런 오브젝트들이 다 같은 속성을 가진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프리팹의 개념을 배웠으니 우리가 만든 이 파이프 오브젝트를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계속 찍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둥을 움직이는 move 코드 안쪽에 우리는 디버깅을 위해서 debug.log를 적어놨는데 계속 찍히면 지저분하니까 얘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이 파이프 오브젝트를 프리팹으로 만들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파이프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SS 폴더 안쪽에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파이프가 생기면서 여기 pipe.prefab 이라는 파일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게임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SF 폴더에 넣으면 자동으로 프리팹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어라키 쪽에 보시면 다른 것과 다르게 프리팹은 이렇게 파란색 정육면체 모양으로 색칠이 되는데요. 이게 프리팹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프리팹으로 저장을 했으니 얘는 지우셔도 나중에 프리팹을 다시 하이어라키에 끌어놓으면 이렇게 프리팹을 추가할 수 있고 똑같은 모습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팹을 만들었으니 이제 프리팹을 찍어내는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이어라키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Create Empty를 눌러서 파이프 제너레이터라는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 오브젝트가 생겼죠. 그리고 인스펙터 창에서 이 제너레이터에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Add 컴포넌트를 눌러서 가장 아래쪽에 New Script를 눌러서 Make Pipe라는 스크립트를 새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 이름 입력하고 Create and Add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프 제너레이터에 이런 스크립트가 생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만든 프리팹 파이프를 찍어내는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파이프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프리팹을 찍어내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퍼블릭 변수로 게임 오브젝트를 받아서 얘를 파이프라는 변수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퍼블릭으로 받게 되면 이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유니티로 가서 이 파이프 제너레이터에 있는 메이크 파이프라는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라는 우리가 만든 변수가 퍼블릭하게 공개돼서 인스펙터 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파이프 프리팹을 클릭해서 끌어다가 이 파이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프리팹 게임 오브젝트가 파이프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 유니티에서 파이프라는 게임 오브젝트 자료형을 가진 변수 안에 우리가 만든 프리팹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프를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매 프레임마다 파이프를 찍어내도록 한번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파이프를 찍어내는 코드는 instantiate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파이프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파이프 위에서 만든 파이프 변수를 넣어주게 되면 이 코드가 실행되면서 우리가 만든 프리팹 파이프 등록을 해놓은 파이프가 instantiate를 통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매 프레임마다 파이프가 생겨서 엄청 많은 양의 파이프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 프레임마다 생기면 너무 많겠죠? 메이크 파이프 코드로 와서 그냥 파이프를 이렇게 업데이트 함수 안에 찍어내면 매 프레임마다 생성되니까 이번에는 1초마다 생성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프레임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컴퓨터 성능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시간 간격 동안 뭔가를 수행하려면 time.delta 자동 완성이 되죠. 이걸 눌러서 이걸 이용하면 다른 FPS라도 동일하게 동작을 시킬 수 있는데요. 먼저 float 실수형 자료형으로 timer라는 어떤 변수를 만들고 처음에 0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time.delta time을 계속 매 프레임마다 타이머에 더하기는 하면은 계속 여기에 이걸 더하는 뜻이죠. 그래서 델타 타임을 계속 더해줘서 이 타이머가 1이 되면 그때 1초가 흐른 거겠죠. 어떤 FPS에 상관없이
다시 복습을 해보면 타임.델타 타임이 예를 들어서 6fps다.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6fps면 이 델타 타임이 한 프레임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6분의 1초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더해져서 타이머가 1이 된다는 건 이 업데이트 함수가 6번 수행이 됐을 때 타이머가 1이 넘어가겠죠. 뭐 3fps면 얘가 3분의 1일 테니까 3번 실행해서 1초가 됐을 때 타이머가 1일 테니까, 즉 여기서 if 만약 여기 이것도 자동 완성이 됩니다. if 타이머가 1보다 클 때 라고 하면 타임.델타 타임이 fps에 따라 다른 값이겠지만 이 타이머라는 0부터 시작해서 계속 더한 값이 1이 넘어갈 때는 어떤 fps든 관계없이 1초가 흐른 시점이겠죠. 그래서 이때 인스탄시에이트를 if문 안쪽에 써주고, 그리고 파이프를 한번 생성한 다음에 다시 타이머를 0으로 돌리면 이제 매 1초마다 파이프가 생기는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번에는 기둥이 1초에 한 번씩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초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 같죠? 이럴 때 이런 간격을 좀 편리하게 조절을 하려면 이전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 float, time diff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를 public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바깥에서 이 변수를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time diff를 우리는 1초로 임의로 잡았지만 1초가 너무 따닥따닥이니까 time diff보다 클 때 이렇게 잡게 되면 이 특정 시간보다 클 때 파이프를 생성해라가 되니까 다시 유니티로 와서 여기 time diff 변수를 아까 1이 너무 따닥따닥이니까 1.5 정도로 하고 저장하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좀 더 간격이 벌려져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게임을 계속 플레이 해보시면서 적절한 간격을 찾으면 되겠죠. 또 문제가 이렇게 파이프가 생성되는데 계속 같은 위치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재미가 없겠죠. 이거를 변화시켜서 다양하게 점프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렇게 파이프가 계속 생성이 되는데 여기 파이프 이렇게 계속 생성이 되고 있죠. 이 값의 시작 위치, 이 포지션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새로 생성된 파이프를 잡고 이렇게 Y축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이 간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처음에 생성될 때 Y축의 위치를 랜덤하게 잡아서 생성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프리팹에서 만든 파이프의 트랜스폼 속성을 가져와서 Y축을 변경해주면 되겠죠. 코드로 오시면 인스탄시에이트 이거를 통해서 파이프가 생성되는데 이 코드를 실행하면 게임 오브젝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게임 오브젝트를 받아서 위치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게임 오브젝트라는 자료형의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new pipe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스탄시에이트 한 게임 오브젝트를 new pipe로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 new pipe는 새로 생긴 파이프에 게임 오브젝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new pipe .transform 속성을 가져와서 여기에 .position 위치 값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고 특정 위치 값을 딱 지정을 해주려면 new라고 쓰고 vector 3 하고 0,0,0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포지션 값이 벡터 3 x, y, z 좌표로 이루어진 이 좌표에 위치를 시키겠다 라는 뜻인데요. 이때 0,0이면 안 되고 어떤 위치에 와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파이프 위치를 보면 X축이 뒤에서부터 쭉 오는 게 좋으니까 X축이 한 5 이상이 넘어갔을 때부터 오면은 좋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expect가 free expect로 되어 있네요. 다시 껐다 키니까 이 화면 구성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조절을 해주려면 free expect를 눌러서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모바일 화면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은 9:16으로 했었죠. 이제는 좀 맞춰졌습니다. 다시 그럼 원래 게임 화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X값이 대략 한 6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에서 출발해서 점점 X값은 줄어들고 Y값은 이게 너무 넘어가면 이렇게 땅에서 뜨게 되니까 이것도 기둥을 늘려주고 더 올려도 되겠는데요. 얘는 같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Shift를 눌러서 선택하고 얘를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키워주고 Y값을 제일 높을 때 5.7 정도에서 제일 낮을 때 마이너스 1.7
사이에서 랜덤한 값으로 생성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꿀팁을 드리면 C# 유니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때 랜덤한 숫자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외우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구글 검색창에 유니티 랜덤 정도로만 검색을 하셔도 당연히 유니티에서 랜덤한 값을 뽑는 거는 정말 흔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문서에서 유니티에서 랜덤한 수를 뽑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만 정해지면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지 않는 게 없으니 그냥 모든 것을 다 검색하면서 개발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결과에서 아무거나 들어가서 그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문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나와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처럼 포지션에 new 해가지고 벡터3를 만들어준 게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랜덤 레인지 이렇게 사용해서 랜덤한 숫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벡터3의 y좌표를 랜덤하게 뽑으면 되겠죠. 여기에 붙여 넣어주고 이 레인지 범위는 아까 마이너스 1.7에서 제일 높을 때는 아까 5.7이었죠. 이 f는 그 플로트 실수형 자료형을 나타낼 때 이 f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x좌표는 아까 6 정도에서 시작하면 이 모바일 화면에서 안 보이게 시작을 할 수 있겠죠. 6에서 시작해서 y좌표만 랜덤하게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재생을 눌러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다양하게 위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 나오는 간격이 굉장히 좁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있는데 요거를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프 제너레이터에서 타임 디프를 1.5가 아니라 좀 더 넓혀야 이 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4 정도 간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보면 여기 통과하고 너무 한참 있다가 좀 나오는 것 같네요. 한 3 정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퍼블릭한 변수를 통해서 직접 플레이 해보면서 난이도를 조절하시면 편리하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적당한 것 같네요. 또 이렇게 생성된 기둥 중에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띄워진 것도 있는데 이것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틈이 생긴 이유는 이 파이프는 현재 1.7이나 5.7 범위에 있을 때 전혀 문제 없이 잘 나오는데 문제가 됐던 건 여기에 나온 프리팹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프로젝트에 있던 프리팹을 우리가 가져와서 이 복제된 프리팹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 수정 사항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프리팹은 인스펙터 창에 이런 게 떠 있는데 여기에서 오버라이드 셀렉트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변경 사항을 적용할 건지 되돌릴 건지 이런 걸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apply all을 하게 되면 이 에셋 안에 있는 이 파이프 프리팹에 우리가 가져와서 변경한 사항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팹을 하이라키에서 변경을 하신다면 항상 본 프리팹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는 기둥도 좀 더 커졌고 이상하게 간격이 띄워지는 거 없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플레이 해보시다가 이렇게 간격이 너무 좀 넓은 것 같아서 너무 난이도가 쉽게 느껴진다면 변경해 줄 수도 있겠죠. 조절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격이 넓은 것 같으니 조금 줄이고 간격도 너무 바닥에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5.5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프리팹을 변경했다면 저장을 해주시고 이 오버라이즈에 항상 apply all을 해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에서도 5.5까지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조금 좁아진 간격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플레이를 해보시면서 난이도를 변경해보시고 너무 쉽다 싶으면 간격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 새의 점프도 너무 좀 작아서 난이도가 쉬운 것 같죠. 그래서 새의 점프도 더 많이 되도록 만들고 이 기둥 간격도 좀 줄이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난이도 높은 게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당한 숫자를 넣어가면서 여러분들만의 게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적당히 어려우면서 나쁘지 않은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난이도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파이프가 계속 생기는데 사라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 파이프가 계속 쌓이게 되면 게임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계속 이 메모리에서 신경 써야 되는 파이프의 양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도록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그러려면 코드에서 이 파이프를 생성한 이 new 파이프, 얘를 destroy라는 걸 통해서 new 파이프를 해주게 되면 이 new 파이프 게임 오브젝트가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생성하고 바로 삭제하면 안 되겠죠. 특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삭제를 하게 하려면 여기에 콤마를 쓰고 사라질 초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자동 완성으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도 나오는데 the amount of time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한 5초 뒤에 삭제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로트 형태로 들어가야 되니까 5.0f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신 후에 게임을 실행해 보시면 파이프가 생성되고 5초 뒤에 파이프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중간에 사라지면 안 되겠죠. 넉넉히 한 10초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가 아니라 10초로 잡으면 화면을 지나간 다음에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기둥이 화면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 뒤에 파이프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관리할 메모리를 아낄 수 있겠죠. 이거는 뭐 기둥 속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플레이 해보시면서 적당한 시간에 디스트로이 돼서 없애도록 만들면 메모리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수를 표시하는 텍스트를 넣고 새가 기둥을 통과할 때마다 이 점수를 1점씩 올려주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텍스트나 버튼 같은 UI 요소를 만들 때는 유니티에서 일반적으로 바로 게임 오브젝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캔버스라는 부모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 UI 요소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직접 만들어 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 샘플 씬 안쪽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UI의 캔버스를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캔버스라는 오브젝트가 생겼는데요. 이거의 이름을 리네임으로 바꿔서 점수를 표시해 줄 거니까 스코어 캔버스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캔버스 형태의 오브젝트가 생성되었는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씬에서 확인해 보시면 스코어 캔버스는 이렇게 게임 화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혼자 흰색으로 엄청 크게 게임 화면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큰 네모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스코어 캔버스는 여기 렌더 모드라고 해서 화면에 어떻게 표시해 줄 건지를 결정하는 모드인데 이게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화면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이렇게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로 해놓게 되면 어떤 스크린 사이즈에도 상관없이 그냥 그 게임에 꽉 채워서 캔버스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씬에서는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고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데 직접 UI 요소를 추가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스코어 캔버스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UI의 텍스트 오브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 스코어 캔버스를 클릭하고 생성했기 때문에 텍스트가 스코어 캔버스 안쪽에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ew text라고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게 씬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엄청 큰 네모 안에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오브젝트는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었다면 캔버스 안쪽에는 렉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렉트 트랜스폼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에서 버튼을 항상 우측 상단에 위치를 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 그냥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일반적으로 트랜스폼 위치 값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좌표로 계산하는 것이라 큰 화면에서 누군가 플레이했을 때 버튼이 우측 상단에 있지 않고 이렇게 이상한 위치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크기에 상관없이 특정 기준점을 잡고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 렉트 트랜스폼인데요. 이거를 렉트 트랜스폼을 사용하여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 앵커라는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버튼을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 기준 좌표를 지정할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화면 사이즈에 상관없이 특정 UI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렉트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앵커스를 이용해서 앵커들을 위치시키고 상대적인 위치로 이 텍스트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큰 화면, 작은 화면에 따라서
이 텍스트 위치가 이상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앵커를 먼저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앵커를 화면 끝까지 다 채우려면 미니멈을 0, 0, x, y축을 다 0, 0으로 맞추고 맥스 값을 1, 1로 맞추면 이렇게 캔버스 전체를 감싸는 앵커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앵커는 특정 점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방을 지정함으로써 특정 UI가 나타낼 위치를 전체적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를 지정해줬으니 이제 얼마나 띄워져 있는지 레프트 탑 이렇게 띄워져 있는 이거를 다 0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앵커가 전체를 감싸고 얘는 하나도 띄워지지 않은 상태로 위치를 지정했으니까 현재 이렇게 화면 전체 중에 하나도 띄워지지 않은 이 상태로 텍스트가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텍스트 정렬을 해주고 정렬을 가운데로 하면 완전 정가운데로 왔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70 정도로 크게 키워주고 이 폰트도 지금 아리알로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폰트가 있다면 폰트 파일을 여기에 끌어서 넣으면 원하시는 폰트로 변경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 스타일을 볼드 두껍게 하고 처음에 0점부터 시작하니까 0을 써놓겠습니다. 폰트 색깔도 흰색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 위치를 좀 상단에 위치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앵커 값을 조절해서 어떤 화면 사이즈에서도 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앵커의 민 맥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앵커의 이 민 맥스는 기준점을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민을 0.2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이 되는 이 사각형이 이 X축 방향, 가로 방향으로 지금 한 20%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X좌표 기준으로 0,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0.2부터 1이라고 하면 20% 지점부터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X축은 이렇게 꽉 채우고 Y축을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X축은 0, 1로 두고 Y축은 이걸 조금 변화시켜보면 0.2를 주면 Y축 세로 길이 이게 아래서부터 20%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얘가 0,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변경시켜서 이렇게 생긴 네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좀 큰 것 같으니까 0.8 정도 두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어떤 화면 사이즈든 아래서부터 80% 위쪽, 즉 위에서부터 20% 영역에 점수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버텀 값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요거를 0으로 잡으면 어떤 화면 사이즈든 상관없이 이렇게 앵커로 기준 잡은 위에서부터 20% 영역 X축은 전체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위아래 가운데 가로 세로 가운데 여기 설정해줬죠. 여기 안쪽을 기준으로 왼쪽 위 오른쪽 아래 다 0000으로 맞추면 항상 상대적인 비율로 이렇게 특정 위치에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점수를 다루는 C#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텍스트 오브젝트 안쪽에 아래로 내려서 add component를 통해서 계속 했던 것처럼 new script를 누르고 점수를 나타내는 score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create and add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코어가 추가되었는데요. 여기 안쪽에는 먼저 이 클래스 안에 실제로 텍스트 안에 들어간 그 스코어 숫자를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점수는 소수점으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int score라는 변수를 만들고 처음에는 0이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이 스코어는 나중에 파이프를 통과할 때 이 스코어 점수를 올려주고 이걸 반영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에서도 변경할 수 있게 퍼블릭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요. 추가로 이 스코어를 외부에서 접근해서 사용하려면 이게 전체적으로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인데 이거를 다른 데서 접근해서 그 숫자를 올리고 그거를 유지하려면 앞에 static이라는 것을 써야 됩니다. 아마 파이썬만 배우신 분들은 스태틱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static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그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 제가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설명드릴 때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계 도면이 클래스고 인스턴스라는 건 이 설계 도면으로 찍어낸 집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이 클래스 설계 도면에 총 집을 지은 개수를 카운트를 담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집 주인을 오너라고 했을 때 이 카운트는 사실 각각의 집에서는 크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고 전체 설계 도면에서 총
몇 채의 집을 지었냐를 클래스 단위로 관리를 하려고 만든 변수입니다. 즉 이런 변수, 이렇게 인스턴스에 쓰이는 게 아니라 뭔가 클래스 단위로 전체적으로 공통되게 관리되는 변수를 스태틱이라는 걸 앞에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복잡해질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스태틱 변수는 인스턴스에서 관리되는 변수가 아니라 인스턴스 생성 없이 클래스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변수는 스태틱을 붙여주게 됩니다. 스태틱을 오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하자면 여기서 스태틱을 붙여줌으로써 인스턴스 생성 없이 이렇게 클래스에서 관리하는 변수를 만들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틱을 붙여주면 이 클래스 밖에서도 클래스에 접근해서 이 해당 변수를 조작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코어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 안에는 항상 매 프레임마다 이 스코어, 스태틱으로 선언된 이 스코어 변수가 값이 변화하면 바로바로 화면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여기에 UI 요소를 다룬다고 했을 때는 using unity engine .ui를 붙여서 using이 어떤 기존 코드를 가져오는 걸 파이썬에서는 임포트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유니티 엔진의 UI를 가져와서 무언가를 할 때 이렇게 using 유니티 엔진 UI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 안쪽에는 UI 텍스트, 여기 텍스트 요소를 가져와서 이 텍스트 안에 있는 텍스트 값을 현재 스코어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즉 이전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get component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서 텍스트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오고, 여기에 .text는 스코어라고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만 쓰면 스코어가 int, 정수형 숫자여서 이거를 string, 여기는 텍스트는 스트링 문자열 자료형이겠죠? 그래서 이걸 변환할 수 없다 라고 뜨는데, C샵에서는 이런 변환을 할 때 toString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스코어라는 게 toString, int였지만 이제 문자열 자료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str하고 score 이렇게 썼었죠. 요게 두 개 같은 표현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외울 필요 전혀 없고, 구글 검색창에 이렇게 C# int toString 이런 식으로 검색만 하면 바로 첫 번째 문서에 toString 메소드 하고 나와 있죠. 이런 것처럼 그냥 C# 문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언어에서 배운 것처럼 그냥 언어 이름 쓰고 뭐를 하겠다라는 것만 검색하면 모든 문법이 구글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거는 외울 필요 없고 구글링하고 찾아 쓰고 자동 완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문법 공부할 시간을 아껴서 더 유익한 기능을 만드는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하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파이프에 확대하면 보이겠죠? 이 파이프 사이를 통과할 때 그때 이 점수를 올려주도록 기능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파이프 프리팻을 열어서 여기 안쪽에 마우스 우클릭 create empty를 누르고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스코어 업 정도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dd component를 눌러서 여기를 부딪히는 걸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땅에도 사용했던 박스 콜라이더 2D라는 걸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박스 콜라이더 2D를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이 박스의 위치를 트랜스폼 포지션을 이용해서 이 사이를 통과할 때 점수를 올려주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딧 콜라이더로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 사이를 통과할 때 점수를 올려주도록 스크립트를 짜주겠습니다. 그러려면 인스펙터에 박스 콜라이더 2D 안쪽에 is trigger라는 이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트리거 속성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시 콜라이더의 콜리전과 트리거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콜라이더는 우리가 이전 시간부터 추가해준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요소의 경계선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추가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박스 콜라이더 2D 혹은 캡슐 콜라이더 2D 이렇게 적용을 해줬었죠. 이때 콜라이더끼리는 충돌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충돌 방법 중에 콜리전이 있고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콜리전은 기본적으로 콜라이더를 적용하면 적용이 되는 옵션인데요. 콜리전이 적용이 됐을 때 두 물체가 부딪히게 되면 물리 법칙이 적용하여 한 물체가 다른 물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충돌을 했을 때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on collision 하고 뒤에 뭔가 엔터처럼 어떤 동작이 붙은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부딪혔을 때 어떤 이벤트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is trigger라는 속성을 체크하게 되면 콜라이더의 충돌 속성이 트리거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트리거로 설정된 콜라이더의 경우 다른 물체가 접근해서 여기에 부딪혔을 때 그냥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바로 관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통을 하더라도 뭔가 특정 이벤트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트리거 영역에 들어올 때, 나갈 때 이런 거를 on 트리거 엔터 혹은 뭐 exit 이런 것처럼 어떤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특정 코드를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아래쪽에 add component를 누르시고 여기에 new script를 눌러서 스크립트 이름은 score up이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and add를 눌러서 스크립트를 추가하시고 score up으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이 start update 둘 다 사용을 하지 않고 트리거인 경우 on trigger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on trigger enter는 뭐 진입할 때, exit은 나갈 때 뭐 이런 건데 진입할 때 1점을 올려주도록 하려면 on trigger enter 2D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 안에는 그러면 트리거에 진입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준 점수 클래스 score를 가져와서 여기에 점 score라는 변수를 스태틱으로 선언했으니까 바로 클래스에서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score를 1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플러스라고 하면 1을 올려주겠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요거를 못 쓰죠. 그래서 플러스는 1 이렇게 쓰는데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써주고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플러스가 들어간 거는 이게 프리팹인데 여기서만 수정하고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건데 요거를 파이프 프리팹을 클릭해서 오버라이드를 apply all을 해서 프리팹에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해보시고 이제 여기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기둥을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잘 올라가죠. 이제 기둥에 부딪혔을 때 죽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기둥에 닿게 되면 이제 죽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게임 오버 화면을 만들고 새가 기둥에 부딪혔을 때 게임 오버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우리는 샘플 씬 안에서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샘플 씬 말고 새로운 게임 오버 씬을 새로 만들어서 샘플 씬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기둥에 부딪히면 게임 오버 씬으로 넘어가도록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샘플 씬 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 씬 이름부터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ssets 폴더 안쪽에 scenes라는 곳에 샘플 씬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면 이름이 좀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얘를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rename 해서 play scene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리로드를 하면 이제 씬 이름이 play scene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lay scene에서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게임 오버 씬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는 게임 오버 화면이 표시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씬을 만드시려면 유니티에서 파일에 new scene을 누르면 새로운 씬이 만들어집니다. 베이직 2D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reate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untitled라는 새로운 씬이 만들어지고 기본적으로 메인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씬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save scene as를 누르면 경로를 지정해서 씬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플레이 씬을 저장한 경로인 scenes에 같이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오버 씬으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게임 오버 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게임 오버 화면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오버 씬에서는 뭐 캐릭터가 움직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캔버스에 UI 요소들을 넣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UI를 담을 수 있는 캔버스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캔버스 안쪽에 마우스 우클릭 UI 해서 패널이라는 걸 추가해서 이 패널에 배경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추가하고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기본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배경 이미지가 있으니까 애셋에 우리가 쪼갠 이미지 중에 배경 이미지를 선택해서 패널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적용이 됐고 게임 오버니까 좀 더 검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클릭해서 약간 어두운 색으로 주고 투명도를 없애서 이런 식으로 어두운 화면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 안쪽에 마우스 우클릭, UI, 이미지를 추가해서 우리의 에셋에 있던 게임 오버라는 이런 이미지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미지에 기본적으로 소스 이미지라는 것이 현재 논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게임 오버, 요 글자 이미지를 소스 이미지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찌그러져서 들어가죠. 이게 모양 맞추느라 이렇게 찌그러진 건데 Preserve Aspect를 누르면 비율이 유지가 돼서 이미지가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렉트 트랜스폼의 앵커를 이용해서 화면 사이즈에 상관없이 이렇게 특정 영역의 특정 비율로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X축은 0, 1로 놓고 Y축을 0.8에서 1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 0, 0, 0, 0으로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너무 꽉 차 있으니까 X축을 0.3에서 0.7 그러면 양쪽을 한 0.3 간격을 띄워놓고 다시 0, 0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0.1씩만 띄워보겠습니다. 0, 0 네, 이렇게 하면 게임 오버 글씨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점수를 표시하는 텍스트를 넣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패널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UI에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텍스트가 생기는데 구분을 위해서 스코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텍스트가 생겼는데 이거를 두꺼운 글씨, 폰트 사이즈도 한 50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이는 건 이 표시하는 영역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키워주고 너무 큰 것 같으니 한 40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라인먼트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위치가 표시될 수 있도록 렉트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0에서 1까지 한 0.7에서 0.8 정도 영역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됐죠. 그리고 텍스트는 스코어, 점수는 0, 일단 0으로 놓고 글씨 색도 컬러를 흰색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점수만 표시해 줄 게 아니라 베스트 스코어, 가장 잘 나온 점수를 같이 표시해 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 스코어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얘는 리네임을 통해서 베스트 스코어라는 텍스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트 스코어는 좀 더 밑에인 0.6에서 0.7 정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더 생겼고 여기에 베스트 스코어라고 해서 베스트 스코어를 여기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코어를 표시하는 코드는 나중에 넣고 일단은 그냥 고정적인 텍스트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오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패널에서 마우스 우클릭 UI에 버튼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버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를 눌렀을 때 다시 게임을 처음부터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버튼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버튼 이미지를 선택하고 얘를 드래그해서 인스펙터 창에 이미지 안쪽에 원래 기본적으로 UI 스프라이트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대신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깨지는데요. 여기서 Preserve Aspect를 누르면 안 깨지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버튼 안에는 기본적으로 버튼의 자식으로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굳이 텍스트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딜리트로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버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버튼도 앵커를 이용해서 위치를 시켜보겠습니다. 0, 1, 0.4에서 5 정도로 하고 0, 0, 0, 0을 하면 이 정도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화면에 UI 요소만 배치를 해놓고 실질적인 기능은 이제 게임 화면에서 먼저 게임 오버를 넘어오는 것부터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거를 잘 저장을 해주시고 다시 씬에서 플레이 씬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플레이 씬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새가 부딪혔을 때 게임 오버 씬으로 화면이 바뀌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가 부딪혔을 때
면은 bird 오브젝트에서 여기 bird jump라는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새가 부딪혀서 게임 오버가 될 때를 생각해보면 여기 현재 콜라이더 2D를 넣어놓고 콜라이더끼리 부딪혔을 때 그때 게임 오버로 넘어가면 되겠죠. 여기 파이프에도 이렇게 박스 콜라이더가 적용되어 있고 아래쪽 파이프에도 박스 콜라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콜라이더들끼리 부딪혔을 때 그때 게임 오버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되겠죠. 또 땅에도 콜라이더가 있어서 땅에 부딪혀도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콜라이더끼리 부딪혔을 때 이거를 판정하는 방법은 마치 그 파이프에서 스코어 업을 할 때 했었던 on 트리거 엔터 2D처럼 점수를 올려줄 때는 통과 가능한 트리거였기 때문에 on 트리거를 썼는데 여기서는 트리거가 아니라 on collisio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스펠링이 틀릴 수 있으니 항상 최대한 자동 완성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on collision enter 2D 이 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함수가 자동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하는 함수냐면 콜라이더들끼리 서로 부딪혔을 때 그때 enter 콜라이더들이 부딪혀서 겹쳐지게 되면 그때 이 함수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라 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씬을 게임 오버 씬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줘야겠죠. 이때 유니티에서 씬을 이동할 때는 씬 매니저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씬 매니저를 사용하려면 먼저 그때 UI 다룰 때는 UI를 추가해줬던 것처럼 유니티 엔진 안에 있는 .씬 매니지먼트라는 모듈을 추가해주고 이렇게 추가해준 다음에 여기서 씬 매니저 .load 씬이라는 메소드를 활용하면 원하는 씬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씬 순서를 넣거나 아니면 씬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게임 오버 씬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주셔야 될 것이 파일에서 빌드 세팅으로 들어가서 현재는 플레이 씬 하나만 추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게임 오버 씬도 추가를 해주셔야 이 추가된 씬 사이에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씬 폴더 안에 있는 게임 오버 씬을 드래그해서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플레이 씬이 0번으로 가장 먼저 실행되고 게임 오버 씬은 1번이 붙어서 플레이 씬에서 아까 코드를 짰던 것처럼 씬 매니저로 이 로드 씬을 통해서 이 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닫아준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고 기둥에 부딪혀 보시면 이렇게 게임 오버 씬으로 전환돼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오버 화면에서도 다시 리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원래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중지하고 다시 게임 오버 씬을 클릭해서 게임 오버 씬으로 넘어가서 패널 안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동하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함수가 동작하게 하려면 먼저 이 하이라키 안쪽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create empty를 눌러서 replay라는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빈 오브젝트 안쪽에 add component를 이용해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new 스크립트를 선택해도 되지만 더 빠른 방법은 이 검색하는 창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스크립트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저는 replay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하면 자동으로 replay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되고 create and add를 하면 replay라는 스크립트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이 replay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replay의 기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타트 업데이트 다 필요 없고 오직 씬을 이동하는 함수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public void. void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함수에서 return 값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public void고 replay game 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replay game 안에는 마찬가지로 유니티 엔진 안에 있는 씬 매니지먼트를 가져와서 씬 매니저의 로드 씬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번에는 플레이 씬으로 이동하도록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패널 안에 있는 버튼에서 버튼의 경우 기본적으로 버튼 컴포넌트 안쪽에 on 클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튼의 경우 기본적으로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버튼이기 때문에 온클릭 안쪽에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에 특정 함수를 실행하도록 UI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리플레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얘를 넣어주시고 여기에 여기 no function 이 부분을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리플레이라는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 안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리플레이 게임이라는 걸 만들어 줬었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리플레이 게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이 클릭됐을 때 다시 리플레이 게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다시 게임 화면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 아직 스코어에 아무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코어가 0이죠. 그리고 문제점으로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이 점수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서 계속 누적돼서 2점이었는데 3점, 다시 실행해도 3점부터 시작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 스코어에 반영을 하고 베스트 스코어도 반영을 해주고 점수도 초기화하는 것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죽었을 때 점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패널의 스코어 안쪽에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add component를 통해서 current score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열어보시면 current score 이 스크립트 안쪽에서는 죽었을 때의 점수를 가져와서 화면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이전 시간에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텍스트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이 텍스트 속성에 이 점수 숫자를 바꿔주면 점수가 바뀔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몇 번 해봐서 익숙하실 텐데 먼저 UI 요소를 가져와서 조작을 하려면 유니티 엔진에 .ui를 써줘서 불러와 줘야 되고요. 그리고 get component를 이용해서 여기에 텍스트 컴포넌트를 가져오고 여기에 있는 .text 안쪽에 점수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점수는 score라는 클래스의 score 변수, 스태틱 변수 안에 저장하도록 만들어 줬었죠. 이때 또 int 형식은 스트링에 저장할 수 없으니까 .toString을 이용해서 문자열 자료형으로 바꿔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이러면 현재 current score가 스타트, 처음 딱 실행될 때 바로 반영이 되겠죠. 이거 현재 점수는 딱 한 번만 반영하면 돼서 굳이 업데이트는 아무것도 안 써줘도 되겠습니다. 업데이트는 그냥 지워줘도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점수가 반영돼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때 그냥 숫자만 나오죠. 스코어를 앞에 붙여주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스코어 땡땡 하고 더하기 스코어를 하게 되면 이게 앞쪽에 붙고 뒤쪽에 숫자가 붙어서 점수가 반영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5고 부딪혔을 때 스코어 1이라고 잘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게 이제 다시 시작했을 때 그 점수가 누적이 돼서 그냥 이어져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초기화해 주는 것 그리고 베스트 스코어를 저장해 주는 것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플레이 씬 안에 있는 스코어 캔버스에 이 텍스트 여기 안에 있는 스크립트 여기에 스태틱 이렇게 넣어줬었죠. 그러면 이거를 이 씬이 시작할 때마다 0점으로 먼저 초기화를 해주려면 우리가 스타트를 활용을 안 했었는데 스타트에 스코어를 0으로 초기화를 해주게 되면 씬이 다시 실행이 됐을 때 스타트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되니까 0점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누적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베스트 스코어를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스코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베스트 스코어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스트 스코어를 계속 비교를 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만 만들어 놓고 버드 점프 그 새 점프하게 만드는 이 스크립트 안쪽에서 새가 부딪혀서 죽는 시점에 그때 점수가 베스트 스코어보다 높으면 베스트 스코어에 넣고 아니면 그냥 버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on collision enter 2D 이때가 새가 부딪혀서 게임 오버가 되는 시점이니까 여기에 if 현재 스코어는 score.score 안에 저장을 해놨죠. score.score가 score.best score보다 크다면 그때 score.best score에 score.score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새가 부딪혀서 죽는 시점에
그때의 점수가 베스트 스코어보다 크다면 베스트 스코어가 반영이 되고, 아니면 그냥 if 문을 지나쳐서 베스트 스코어는 이전의 베스트 스코어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준 다음에 다시 게임 오버 씬으로 넘어와서 여기 캔버스에 있는 패널의 베스트 스코어에도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베스트 스코어를 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컴포넌트를 눌러서 이번에는 베스트 스코어라는 스크립트를 새로 만들어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얘도 더블 클릭해서 스크립트를 수정을 해주시면 업데이트는 필요 없고, 스타트 안쪽에 또 UI 요소를 건드려야 되니까 얘를 가져와서 .UI를 써주고, get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텍스트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여기서 .text에 이번에는 베스트 스코어 땡땡 하고 더하기 스코어 베스트 스코어라는 우리가 새로 만들어준 스태틱 변수를 가져와서 쓰게 되면 베스트 스코어를 여기 UI에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불러와서 이렇게 해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가 1점을 얻을 때 베스트 스코어가 1점이고 2점일 때 3점일 때 죽으니까 이제 베스트 스코어가 3점으로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점일 때 죽으면 베스트 스코어는 3점이고 현재 스코어는 1점, 이런 식으로 잘 구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리플레이를 누르면 다시 0점부터 잘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 줄 것이, 새가 하늘 높이 날아서 이렇게 아예 위쪽으로 넘어가도 이게 게임이 안 끝나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위쪽에도 부딪혀서 죽는 콜라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씬에 플레이 씬으로 와서 현재는 그냥 하늘 위로 날아가도 아무것도 없지만 마우스 우클릭해서 create empty 해서 upside라는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여기에 박스 콜라이더 2D, 이거를 굳이 이렇게 메뉴를 피직스 2D에 박스 콜라이더 이렇게 안 들어가도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콜라이더 2D를 선택해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박스 콜라이더 2D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이제 하늘 위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조정을 해서 Y축으로 이렇게 놓고 사이즈를 X축으로 쭉 늘려서 이렇게 하늘을 막아주는 콜라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새가 이 지점까지 넘어가서 날게 되면 여기에 콜라이더들끼리 부딪혀서 게임 오버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재생을 눌러서 높이 날면 게임 오버 화면이 나왔습니다. 완전 빠져나가기 전에도 죽는 것 같아서 이 업사이드를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약간 더 높여보면, 너무 높지 않게 날아가면 그냥 허용해주고 너무 높게 날아가면 죽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이 파이프는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굳이 이 프리팹을 이 파이프 제네레이터, 파이프 스포너라고도 보통 많이 붙이는데 파이프 제네레이터에서 계속 우리가 프리팹으로 만든 파이프를 찍어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파이프가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팹은 여기서는 삭제를 해주셔도 SS 안쪽에 파이프는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음 추가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게임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효과음은 이렇게 구글 검색창에 로열티 프리 사운드 이펙트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좀 추천드릴 사이트로는 사운드 이펙트 /lab.info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어떤 일본 사이트가 나옵니다. 일본어라서 읽기가 어렵다면 크롬에 있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한국어로 바꾸면 어느 정도 번역이 돼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좋은 점이 굉장히 게임에 사용될 수 있는 저작권 무료 음악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료로 상업적 사용 가능한 효과음을 제공을 해주고요. 전투를 들어가 보시면 게임에서 전투 같은 걸 할 때 이런 칼로 벤다 이런 효과음 넣을 일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골라서 다운받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 날 때 날개짓 이런 것도 여기 뭐 드래곤의 날개짓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써도 되고,
근데 요건 좀 웅장하죠. 굉장히 다양한 효과음들이 많습니다. 네, 한 번씩 들어보시면서 본인이 만드는 게임에 맞는 효과음이 있다면 다양한 카테고리 내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딱히 쓸 게 없거나 아니면 직접 나만의 개성 있는 사운드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시작을 누르시면 음성 녹음기를 검색하시면 이런 음성 녹음기가 나오게 됩니다. 음성 녹음기를 켜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하거나 혹은 이어폰 같은 걸 연결해서 녹음 버튼을 눌러서 직접 녹음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새가 날아가는 걸 제가 한번 입으로 소리를 내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번 내보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재생을 해보시면 앞에 이 훅을 살리고 싶다면 여기 자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소리를 훅 하는 부분만 잘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라서 여기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본 저장을 하시면 네, 이렇게 실행을 해봤을 때 효과음이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파일을 마우스 우클릭 파일 위치 열기를 이용해서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녹음 파일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플랩이라는 이름으로 효과음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M4A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는데 M4A 확장자는 유니티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MP3나 WAV 이런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파일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일 변환은 구글 검색창에 M4A2WAV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에서 굳이 뭔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확장자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는 여기 convert.io 여기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랩 효과음을 선택을 해서 WAV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환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WAV 파일이 생겼죠. 그러면 이 다운받은 WAV 파일을 access 폴더 안쪽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랩이라는 효과음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재생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새가 날개짓 할 때마다 이 플랩이라는 사운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bird 오브젝트 안에 add component를 눌러서 audio source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audio source라는 게 생기고 기본적으로 play on awake라는 것이 체크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오브젝트가 생기자마자 바로 실행해라 라는 의미인데 이 나는 효과음은 바로 실행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flap이라는 효과음을 클릭해서 끌어다가 여기 오디오 소스 안에 있는 오디오 클립 안쪽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버드 점프 스크립트에서 오디오 소스가 실행될 수 있도록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버드 점프에서 날개짓을 하는 것은 이제 클릭했을 때 벨로시티 업 이쪽으로 힘을 줄 때 이때 효과음이 나오면 좋겠죠. 그러려면 get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아까 추가해준 오디오 소스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오고 여기에 pla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켜주면 오디오 소스를 가져와서 우리가 추가한 효과음을 플레이, 재생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네, 클릭을 할 때마다 효과음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도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빌드 세팅으로 들어가서 플레이 씬이랑 게임 오버 씬 만들어준 게 다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USB 디버깅을 켜신 후에 빌드 앤 런을 선택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앤 런을 눌러줍니다.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실행해보니 게임은 잘 되는데 글씨가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글자 크기가 좀 작게 나와서 조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버스에서 인스펙터 안에 캔버스 스케일러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캔버스가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할 건지를 설정하는 건데
여기 UI 스케일 모드에서 현재 콘스탄트 픽셀 사이즈, 고정된 픽셀 사이즈로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스케일 위드 스크린 사이즈를 하게 되면 스크린 사이즈에 맞춰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레졸루션을 여기 구글의 스마트폰 해상도를 검색해서 나온 건데 굉장히 다르긴 한데 1440, 304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1440, 3040으로 맞추고, 이때 텍스트가 엄청 작아지죠. 그래서 요거를 텍스트 오브젝트 안쪽에 텍스트 컴포넌트 안에도 베스트 핏이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요거를 체크하시면 폰트 사이즈의 맥스와 미니멈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미니멈을 70으로 잡고 맥시멈을 한 300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 오버 씬에서도 캔버스에 캔버스 스케일러, 이거를 스케일 위드 스크린 사이즈로 바꾸고 1440, 3040 이렇게 잡고, 패널 안에 있는 텍스트들도 베스트 핏을 체크하고 미니멈을 50, 맥시멈은 170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스코어도 베스트 핏을 체크하고 미니멈을 50, 맥스를 170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전에 썼던 것처럼 꽤 커졌죠?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의 빌드 세팅에서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도 폰트도 잘 나오고 게임도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하기 버튼도 잘 되고 점프 효과음도 잘 나오고 스코어, 베스트 스코어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플래피버드의 기본적인 기능을 모두 구현 완료하였습니다. 게임 개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하다 보면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많이 반복됩니다. 이런 오브젝트들을 추가를 해주고, 여기 오브젝트에 있는 인스펙터 안에 컴포넌트들 여러 가지를 조작을 해주고, 이 컴포넌트들을 추가를 해주기도 하고, 스크립트에서 컴포넌트에서 특정 동작을 불러와서 수행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공통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운 내용은 전체적인 유니티 게임 만들기 과정을 배우기 위한 예제일 뿐이고요.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플래피버드 게임을 변형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시면서 추가로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임에 맞춰서 직접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항상 구글링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게임을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들에서 광고를 넣고 수익화를 하는 방법, 그리고 스토어에 실제로 출시하는 방법과 마케팅하는 방법 등을 추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이벤트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